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전략론 문제풀이를 진행한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전략론 문제는 많은 파트의 암기 형태와 문제의 이해 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 유형들로서 두 번째 나눠진 파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브컬의 5가지 품질에 따른 차원별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서브컬이라고 하는 5가지 서브컬이라고 하는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에 대한 5가지의 차원을 물어보고 있고, 차원의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해당하지 않는, 반영되지 않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만 어렵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문제의 의미는 공감성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직원의 옷차림 및 용모. 여기에 공감성이라는 게 접목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관심. 얘는 제목에서 보시는 그대로 공감성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3번, 소비자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공감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겠죠. 4번, 소비자에게 편리한 업무 시간이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우리 매장에 오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시간을 반영합니다. 이것도 공감성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소비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고객이 와서, 소비자가 와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도 공감성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1번의 직원의 옷차림 및 용모라는 건 유형성 또는 신뢰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 공감성과는 연관짓기가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공감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직원의 옷차림 및 용모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카노의 품질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에 서비스 품질의 측정 도구 중에 하나인 카노 노리아키 교수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다음 보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노의 품질 모형은 이요인 이론이라는 이론에 근간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5가지의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 품질, 일원적, 당연적, 무관심, 역품질, 이렇게 5가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번째에 있던 무관심 품질에 대한 것만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나머지 4가지는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인 이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충족되면 만족, 불충족되면 불만족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 기본적인 원리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위에 만족, 아래 불만족, 불충족, 충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지금 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는 위에 저쪽에 보시는 불충족됐을 때 만족이 일어나고 충족이 됐더니 불만족으로 와버리는 그래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면 만족을 보이고 충족이 되면
오히려 불만족이 터져 나오는 5개 품질 요소 중에 유일하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역품질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는 역품질 요소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다 같은 경우는 그럼 불만족, 불충족됐을 때 불만족, 충족됐을 때 만족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 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일원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만족이 돼야 되는 불충족 상태에서 만족인데 불충족 상태가 됐을 때도 놀라운 건 불만족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충족돼서 만족 상태가 오게 되면 정비례가 아닌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저걸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마지막 라입니다. 불충족됐을 때 불만족이 어마어마한 각도로 떨어지게 되고 고객 불만을 양산하고 충족이 됐을 때도 만족으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자, 이걸 저희가 당연적 품질 요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4가지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중에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의 내용, 불충족됐을 때 만족이 일어나고 충족됐을 때 불만족이 일어난다. 이걸 갖고 저희가 역품질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NCSI 설문 구성 내용 중 가격 대비 품질 수준, 품질 대비 가격 수준 해당하는 잠재 변수는 뭡니까? 문제가 아예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 수준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가격 대비라는 건 고객이 현장에 가면 내야 될 비용입니다. 비용 대비 내가 이들로부터 받게 될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이 내가 낸 비용보다 얼마나 월등히 좋습니까? 품질 대비 내가 받은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 대비 내가 얼마나 돈을 비용으로 지불했습니까? 두 가지의 비슷한 의미를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고객인 제가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가장 합당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격 대비 품질 수준, 품질 대비 가격 수준 두 가지의 워딩만으로 딱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인지 가치 수준입니다. 고객인 제가 스스로 매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가 내가 내는 코스트 대비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지 가치 수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위에 두 가지의 키워드만 갖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키워드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다 구별하셔서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시면 보기가 틀린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 5개의 보기가 잘못된 워딩으로 쓰여진 표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분명히 문제의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는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골라내셔야만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애매모호한 질문은
피해야 됩니다. 자, 이건 표현을 결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가급적 쉬운 질문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 또한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3번, 응답자가 답변하기 쉬운 질문을 한다. 이것도 문제에 맞는 질문을 표현을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맞습니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표현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5번을 보시면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 내용이 많을 경우 앞쪽에 위치시킨다. 이건 객관적으로 워딩상만으로 판단을 하셔도 위의 문제에서 제공한 질문을 표현을 결정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표현의 결정과는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순서를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인 5번이 문제의 정답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질문을 표현할 경우, 결정할 경우 유의할 사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5가지가 워딩이 잘못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순서를 결정할 경우, 질문의 표현을 결정할 경우 쓰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학습 교재에서 표시가 되어 있다면 2개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꼭 2가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기대 모델의 구성 요소 중 서비스 기대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봅니다. 허용 영역. 서비스 기대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이란 사람, 소비자란 사람들은 현장에 갈 때 돈과 더불어 기대라는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기대라는 걸 가지고 갈 때 내가 이 서비스 현장에 가면 최소한 이 비용을 내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내 기대의 최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대의 최저치를 우리가 적정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최저치가 있다는 건 최고치도 있다는 소리일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내면 혹시 이 매장에서 나에게 이 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까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희망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결국 문제에서 나오는 허용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은 이 최저 서비스인 적정 서비스, 최저 기대치입니다. 적정 서비스, 최고 기대치인 희망 서비스에 벌어진 구간의 공간을 저희가 허용 영역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이걸 서비스 미발각지대, 서비스 실패의 미발각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의 영역으로 서비스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를 말합니다. 제가 방금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에 위치할수록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당연하겠죠. 허용 영역의 위쪽으로 위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희망 서비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서비스가 허용 영역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 고객은 성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옵니다. 서비스가 허용 영역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 고객은 성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하는 설명이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저 기대치와 최고 기대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동일한 고객의 경우 고객의 상황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서비스 허용 영역 구간이 일정한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용 구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의 최저치와 생각하는 최고치의 구간을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에 보신 상황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상황적 요인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과 더불어 허용 영역 구간은 일정한 범위가 아니라 분명히 폭이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 4번의 내용입니다. 5번 고객이 서비스의 이질적인 특징, 즉 다양성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1번에서 서비스 실패가 미발각지대라 말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4번의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 측면에 기대 관리의 최저 기대치인 적정 서비스, 최고 기대치인 희망 서비스 위에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이상적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구간의 개념을 갖고 간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 CEM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저희가 CS 관리사 개론에서는 CRM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CS 전략론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CEM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 CRM과 구분 관점으로 보게 되면 CRM은 후행적인 방식, CEM은 선행적인 방식을 유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손쉽게 구별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고객 중심적 프로세스입니다. 맞습니다. 2번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후에 시작된다. 이렇게 될까요? 제가 아까 CRM은 후행적, CEM은 선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정확히 이 워딩의 설명은 아닙니다만 선행적, 후행적인 것만 갖고 나누시더라도 2번의 설명은 CEM에 대한 설명보단 어디에 맞는 설명이냐? CRM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고객이 기업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파악합니다. 맞습니다. 경험관리. 기업에 대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과 기술 및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5번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켜 판매하는 선행적 성격이 강하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CEM, 고객 경험 관리의 선행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CEM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2번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후에 시작됩니다. 뭐뭐 후에 기록됩니다. 후에 시작됩니다. 결국 후행적이라고 하는 CRM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략론 문제는 지금 총 7개 파트에 대한 내용은 다 특징적인 문제들을 출제 경향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론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암기해야 되는 문제 유형과 개념의 확장에 대한 문제가 혼재되어 혼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론을 학습하실 때는 암기를 기반으로 개념의 확장을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CS 실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용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흔히 예절과 에티켓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워딩상, 시험의 내용상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 CS 실무론의 주의사항은 내가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객관적 사항과 이론상 규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원론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갖고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는 게 가장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에 대한 걸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인사는 목례, 보통례, 정중례로 이루어집니다. 목례는 회사에서 불편한 곳, 화장실, 좁은 곳, 엘리베이터를 필두로 양손에 뭐가 있을 때, 오늘 출근해서 자주 만날 때, 이럴 때 하는 게 목례 인사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 보통례입니다. 말과 동작이 동시에 가는 인사법이고 가장 격식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정중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회사 VIP를 영접할 경우 정중례를 하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관과 처음 대면할 경우 정중례를 하도록 합니다. 격식 있는 자리입니다. 정중례 맞습니다. 3번,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 보통례를 하여도 무방하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4번, 직장 내 동료 사이일 경우 나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보통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을까요? 네, 나이가 같은 동료일 경우에는 목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잘못된 인사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 고령자가 아닌 보통의 윗사람을 대하거나 상시적인 손님을 접견할 경우 보통례를 하여도 무방하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보통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앞부분의 설명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보통례를 구별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윗어른을 만나 뵀을 때, 아버님 친구분을 만나 뵀을 때 무슨 인사를 합니까? 보통례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남성의 올바른 패션 이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이셔츠의 경우 가급적 흰색 계통의 색상을 착용하여 단정함을 강조토록 합니다. 맞습니다. 2번, 바지는 단이 구두 등에 가볍게 닿는 정도가 좋으며 소매 길이는 손등 위로 알맞게 덮일 정도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설명도 셔츠를 고를 때 나오는 기준이 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3번, 넥타이의 길이는 와이셔츠의 단추를 가리되 벨트에 버클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버클 위 4cm 정도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뭔가 이상하죠. 실제로 넥타이의 타이의 끝은 버클 위 4cm 정도가 아니라 버클 위에 위치하도록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양말은 바지나 구두의 색상과 같은 계통을 신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검정색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클래식한 양목 색상을 블랙, 그 다음에 네이비 색상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구두의 색상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나 짙은 갈색이 가장 무난합니다. 자, 이 관점도 맞는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풀 수 있는 패션 이미지 연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질문 기법은 뭡니까?
질문 기법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고 계시는 건 개방형, 선택형, 확인형입니다. 세 가지가 비슷한 내용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에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자유롭게 의견이나 정보를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조금 긴가민가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정확한 키워드입니다. 여유가 생기도록 합니다.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순간 답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나오면 선택형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가 나오면 확인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특정 내용의 문구,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해결이 충분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고객 유형은 뭡니까? 불평고객 유형은 총 4가지가 나오고 있고 4가지의 특징을 나눌 때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의 팁은 매장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나, 제3자에게 구전합니까? 안 합니까?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4가지, 소극적 불평자, 수동적 불평자, 한 걸음 넘어가서 표현 불평자, 한 걸음 더 가서 화내는 불평자, 저희가 경로자라 부릅니다. 한 걸음 더 가서 행동 불평자입니다. 유일하게 제3자에게 구전하는 사람, 행동 불평자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제3자에게도 불평을 하는 고객 유형입니다. 라고 따지면 막바로 행동 불평자를 유추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실무론 문제를 지금 잠깐 보셨지만 실무론 문제는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의 출제 내용에 정답을 지목하는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론은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푸실 때 문제만 정확히 읽으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상 CS 실무론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